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회를 맡은 조대식이라고 하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 회복과 도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오픈 소사이어티, 즉 개방된 사회의 어떤 새로운 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맞이했는데요. 어떤 개방된 열린 사회 그리고 폐쇄된 사회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유와 전체주의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주제를 바로 이 시점, 이 특별 세션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승우입니다. 2021 OGP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내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재난사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코로나19 회복과 도약의 특별 세션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한나라, 지역 단위의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팬데믹으로 확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한 나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병은 정부, 시민사회, 국민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죽음과 슬픔, 예방과 헌신, 그리고 감염병 이후 미래를 공유합니다. 기존의 안정된 사회 질서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사회가 탄생했다면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확실성은 상호 호혜가 필수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대응을 돌이켜보면 예견하기 어려웠던 위기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엄격한 접촉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의무 조치 등을 시행했습니다. 모두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가 전제 조건인 대책들입니다. 참여가 필요한 수준의 대책들이 아닙니다. 참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대책들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참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향식 정책과 상향식 참여가 어우러져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모습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국민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고받기 관계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뼈아픈 경험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서도 열띤 논의를 통해서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나 방역 대책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는 많았습니다만 참여와 협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이니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아주시는 수많은 지혜는 78개국 회원국 정부와 모든 시민단체가 경청하고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은 코로나19 회복과 도약을 주제로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 속에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과 민간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와 정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시민 참여를 위한 코로나19 극복 사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 제언을 기탄 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1 OGP 글로벌 서밋 코로나19 특별 세션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개회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아주 인상 깊은 그 말씀의 여운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열린정보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복실입니다. 먼저 OGP 글로벌 서밋, 특히 코비드-19 특별 세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비드-19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니 저도 제 주변도 전 세계가 일상의 자유를 빼앗긴 채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며 숨지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개인 각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코비드-19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K-방역이라고도 불리우며
방역 측면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이를 충실히 따르는 현명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정부의 지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시민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지금 우리나라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하였습니다. 코비드-19는 건강 이슈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 소득 상실 등 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팬데믹 충격에 잘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할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 세션을 통하여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코비드-19 이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변화 여건을 계기 삼아 근본적 개선을 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특별 세션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위기 극복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나아가는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세션이 되기를 기원하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ems to me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영감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롬 김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제롬 김입니다. 저는 오늘 팬데믹에서 엔데믹에 이르기까지라는 주제에 대해 몇 가지 관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 우리는 12개월 만에 병원균에서 출발해 백신 효과와 신기술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1차 대유행 당시 효과를 보였던 백신들 중 일부입니다. 실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8개의 백신이 WHO 긴급 사용 목록을 달성했으며 28개 백신은 적어도 하나의 NRA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mRNA,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DNA, 그리고 새로운 보조제를 이용한 백신을 승인받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8개의 새로운 백신이 다양한 RNA에 의해서 승인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2억 6,100만 건의 감염자와 250만 건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아마도 과소평가되었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 24일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50%는 적어도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77억 4천만 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1년에 우리는 약 4억에서 5억 도스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보다 10배 이상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국가에서는 오직 5%의 사람들만이 접종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주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백신이 비상용으로 승인되었다고 해도 과학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백신은 11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2차, 3차 대유행 당시 사용된 백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적의 복용량, 최적의 복용 일정, 그리고 부스터샷의 필요 여부입니다. 사실 WHO는 1차 면역 반응이 불충분한 사람에게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주로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즉 실험을 통해서 보호가 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차 내구성이라든지 혹은 고차 감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실험을 해야 백신에 의해 충분히 보호가 되어서 전염을 시키지 않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백신으로 인한 보호가 얼마나 지속될지 밝힐 수 있는 실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전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증도라든지 입원, 사망 등을 효과적으로 줄인다라는 것을 백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전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3차, 4차, 5차 유행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있지만 집단 면역력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빠르고 저렴한 진단 방식이 필요하고 돌연 변이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진단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그리고 염기서열 분석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유지되기 위해 투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장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전염이 되면 이것이 변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이가 또 다른 확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대확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변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발생하고 대확산이 되고 다시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은 전염의 순환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래쪽과 같습니다. 효과성, 개개인에 대한 보호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증도, 입원, 사망은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백신이 갖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보호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염을 어떻게 중단시키냐라는 것입니다. 80%이던 90%이던 인구의 특정 퍼센테이지가 접종을 받게 되면 나머지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혹은 부분적으로 접종받은 사람들까지 집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염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관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한 달에 12억에서 20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는 95%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약사들에 의하면 연초에 2021년에는 120억 도스의 코로나19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77억 도스만 투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커 보여도 전 세계 50%가 예방 접종을 받았으나 저소득 국가는 5%만 접종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접근성과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양적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질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고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백신과 에노바이러스 변형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찰입니다. 코백스와 보편적 접근에 대한 약속입니다. 코백스는 WHO, 세피와 개비가 함께 만든 조직입니다. 2021년 말까지 20억 도스의 사전 승인 백신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6억 도스를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은 노약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144개국에 5억 3,500만 도스만 선적이 된 상태입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10개국에 17억 도스를 출하했고 코백스에는 7천만 도스만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십억 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충분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불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게 백신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부분입니다. 2020년 중반 우리는 처음 20억 도스를 분포할 때 형평성이 부족한다면 코로나 백신 사망자가 2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의 사망자 숫자는 43만 1,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가 아닌 훨씬 많은 숫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균등한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결과입니다.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국가 모두가 경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등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백악관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경제검토위원회 브리킹스 연구소 그리고 국가정보국에서는 지금 백신을 공정하게 분포하지 못한다면 고소득 국가에 4 내지 5조 달러의 GDP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바로 생물학적인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델타가 그랬고 이제 오미크론이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실제로 그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다음에는 또 파이나 로, 시그마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두 백신에 의한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찰입니다. 지금 현재 보편적 전달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80억 인구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80억 인구에게 백신을 전달해야 하는데 결국 160억 도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1억 3천만 명의 신생아에게도 접종하는 것조차 고군분투하는 이 상태에서 80억 명에게 도수를 제공을 하고 차후에 또 부스터샷으로 추가로 80억 도수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물류, 품질 보증, 또 접근성에 대한 보장, 인력이 확보되어서 이 정도의 백신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60억 도수의 백신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전체 백신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배포 자체가 어려웠다면 폐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찰입니다. 볼 수 없는 전염병 그리고 모르는 변이는 우리가 퇴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WHO와 파인드로 알려져 있는 PDP 같은 경우에는 대유행 초기에 20억 달러의 진단 격차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국가에서 10만 명당 진단 명수입니다.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저소득 국가에 거의 0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전염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대유행이 발생하면 오미크론 같은 변이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염기 서열을 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200개의 염기 서열 배열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16만 건을 했고요.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5만 1,000건의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격차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간으로 변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찰하는 바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전쟁이 발생을 한다면 사실 코로나19도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쟁 시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리더가 있을까요? 아니면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각각의 리더십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 기관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고 전 세계 각국이 이용할 수 있는 차관은 다양합니다.
저소득국가, 중소득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분포는 조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119개국에 대해서 170억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나누었지만 코백스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백신, 보통 원하지 않는 백신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비현실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해내고 또 그 다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조에서부터 임팩트까지, 즉 실제 분포와 또 백신에 대한 문서화까지 엔드-투-엔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계획을 만들고 누가 승인을 하고 누가 펀딩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질까요? 누가 실행을 할까요? IVI는 코로나19 백신 전체 가치 사슬망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이 없고 지금까지 코백스 메커니즘에 10억 도스를 투자한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informative. 네,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찰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발제의 첫 번째 순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홍번 위원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사회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홍본입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200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특히 대구에서 코로나 전염이 확산된 당시에 제가 시민단체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구체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2월에서 6월 사이에 3, 4개월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민사회가 지원했던 것이 마스크나 세정제 같은 물적 지원이 약 153억 정도 상당이 되었고요. 격리 지원이나 상담, 교육, 방역 같은 활동을 한 것이 약 70만 명 정도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역 관련된 중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12,000개 정도 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3, 4월 달에 확산되었던 코로나가 일정도 개선되는 기미들이 있었고 제가 그런 데이터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시민사회 역할은 크게 4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필요 자원을 동원하거나 투입해서 배분한 역할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네 번째가 비대면 사회에서 상호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을 과정에서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런 위기 극복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활동들이 다 중단이 되게 돼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이나 회원이 축소되기도 하고 정부 보조금도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위기 극복 대응 대책을 보면 대부분이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사실은 사라졌죠. 대표적으로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매출이 줄어든 기업한테 지원이 됐지 비영리 단체한테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시민사회가 사실은 이중고에 처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있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민간 협력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지금 그 재난안전법 12조에는 재난 시기에 정부가 안전관리 민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년까지는 오히려 이런 회의가 1년에 두세 번 있었는데 2000년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 됐지만 어쨌든 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의 어떤 비효율이 많이 나타났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해서 몇 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같은 경우는 시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사회, 경제계 등이 참여해서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전주 시민들의 고용 문제를 유지하기 노력했었고요. 또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이슈됐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성소주자에 대한 어쨌든 차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당시에 성소주자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이런 성소주자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위한 이런 민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을 보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볼 때 어쨌든 시민사회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런 민간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사회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it's my pleasure. 다음으로는 슈텐슈베더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GP 글로벌 서밋의 성공적인 의장국 역할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도 훌륭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본 패널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에스토니아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토니아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극복을 하면서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에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되고 학교들이 폐쇄되고 또 공공 집회 및 이동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1차 유행 당시 2개월 동안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의 경제 구석구석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2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시민들이 이 상황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사회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여러 시스템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부족함 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도 지속이 되었으며 재택근무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격 근무와 원격 학습이 지금까지도 에스토니아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보건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행정적 문제 및 보건 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와 또 정부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병가를 신청한다든지 혹은 가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여러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IT 전문성을 해커톤을 통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ack the Crisis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민간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는 20개국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통적인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 중에 사법제도의 속도와 효과성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제도와 전자법무 기록이 여전히
잘 제공이 되고 있으며 팬데믹 당시에 정보 교류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시민사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 사태와 여러 제약들이 분명히 코로나19의 이후에 발생을 했고 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참여가 제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제약이 되었고 또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1차 감염 당시에는 긴급사태가 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리덤 하우스의 에스토니아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전히 사법제도가 잘 유지가 되었고 정부의 제약들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조직이 잘 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대부분 공공재정을 받고 있고 또 여러 지원 메커니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사회를 통합한 연합회에서 공동의 이슈들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제공하면서 각 시민사회에 제공한 지원이 있고 또한 교육기관들에서는 시민사회들에게 무료 강의를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시민사회들이 코로나19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가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 있었지만 이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공을 해드렸고 또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 6월에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연간 보고서는 가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USAID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보고서를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의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2020년에 떨어지지 않았고 에스토니아 시민사회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환경을 바탕으로 옹호 활동을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대중 속에서 시민사회의 이미지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얻은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위기 초기부터 최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앞서도 이야기가 나온 바와 같이 포용성이 아주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사님. 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봤을 때 에스토니아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스토니아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디지털 변혁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듣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에스토니아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ntroduce 다음으로 강주연 외교부 심의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orea. 강주연 외교부 심의관님이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집중을 해서 특히나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우리의 세상이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UN SDG 달성을 위한 진전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절대 빈곤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도국들은
사상 최대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백신의 분배는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더 길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 보건 체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고 이 팬데믹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기후변화는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며 팬데믹을 종료시키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을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파트너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도전 과제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저는 중동의 여러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해 보니 코로나19는 실업률에 큰 타격을 준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에 큰 타격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는 실업률이 50%에 달하고 있었고 또 일부 국가는 물 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직업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하고 수자원 관리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우리의 개발 원조를 보건 쪽에 또 녹색 경제 쪽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ICT 분야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한민국은 120개 국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제공하고 그 외에 필수적인 툴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아프리카 CDC와 협력을 하면서 백신 보급을 돕기 위해서 또 접종률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며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위한 지원을 했고 저희가 코백스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아프리카에 수개월 이내에 백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본 세션이 파트너십과 관련된 세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와 민간 부분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SDG와 관련을 해서 가장 큰 성과는 많은 주체들이 자신들의 재정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SDG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전체 개발 지평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파라다임 전환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전 세계는 이미 SDG를 달성할 만한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국가들이 여러 파트너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할 때 가장 필요가 중요한, 가장 필요가 큰 곳으로 재원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파트너들이 협력하면서 혁신적인 방법들을 마련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최단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많은 활동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KCO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한국에서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점을 발표했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특히나 인도주의적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개발 원조도 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취약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HTP 전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제개발 협력과 안보와 연결지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역과 국가를 분석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주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ow I would like 다음으로 이준수 대한민국 열린정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신입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젊은 세대, 미래의 주역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준수 위원님을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4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앞서서 설명해 주신 해커톤 사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이유가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가 공적 마스크 앱을 3일 만에 만든 사례를 발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이 3일 동안 50명이 넘는 개발자분들이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서울의 한 백화점의 사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서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비가 오는데도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해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개수를 제한하고 유통하는 채널도 제한을 해서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줄을 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마스크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라는 정부 혁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혁신 1번가는 저희가 혁신을 위해서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파일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호 용구도 API 형태로 공개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호흡기 관련된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는 병원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다음날 공개가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는 API가 공개되게 됩니다. 여기서 API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사이에서 정책 또는 규약을 결정하는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나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설명해 드렸는데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DUR이라는 시스템에서 마스크 재고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1인당 구매하는 개수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약국에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API 명세를 저희가 미리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분 정부 측에 요청을 했더니 바로 저렇게 API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API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 마스크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요구하거나 일선 현장 약국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개발자들이 미리 준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PI 명세를 실제로 공개가 되기 전에 샘플 데이터 형태로 동작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샘플 API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이 개발된 샘플 API는 그 우리나라의 개발자가 10만 명 이상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를 하게 돼서 좋아요가 200개가 넘게 달리게 되었고 공유가 100개 이상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이제 50여 명이 넘는 분이 불과 2시간 내에 한 채팅방에 모이게 됩니다. 이 50분들은 모두 다 공적 마스크 앱을 개발하신 분들이었고요. 거의 새벽까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 측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왼쪽에 보시는 채팅방에서 논의를 나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행정안전부나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이나 공공기관 이런 담당자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시빅 해커, 즉 시민들이랑 공무원들이 밀접하게 채팅을 나누고 그리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앱을 만들게 되었는데 각각 앱마다 특성이 다르고 제공하는 정보의 살짝의 어휘가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어휘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재고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어휘가 상당히 앱마다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선이 조금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의 API 정보나 앱스토어에서 심사를 빠르게 받게 해주는 것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공무원들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락처도 함께 모아두어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핸드북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한 50여 개가 넘는 앱이 한 번에 릴리즈가 될 수 있었고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하루에 9천만 건이 넘는 요청을 처리를 했고요. 가장 많이 처리할 때는 1분에 700만 건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요청과 조회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밑에 보시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공적 마스크를 완판한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약국이 68%밖에 앱이 나오기 전에는 완판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3월 21일에는 완판한 비율이 86%로 증가할 수 있었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민원의 수입니다. 민원의 수가 3월 13일부터 3주차까지 갈 때 아예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약국에서도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약사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판매 중지라는 기능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접근성 관련해서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지도를 조금 이용하기 힘드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단체가 코드포 코리아라는 단체고요. 지금은 현재 500명이 넘는 개발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시빅 해커 단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 과정을 모두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speaker. 다음으로는 가상으로 함께해 주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시아 스카나비나 사무차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리에서 액션 에이드의 어떤 노력들이 코로나19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탈리아에서 지금 로마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액션 에이드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45개 국가
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팬데믹 시기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맥락에서 이 옵서버토리가 수립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유럽 전체가 크나큰 보건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탈리아가 그중 가장 타격이 컸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건적인 타격도 있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GDP가 19%포인트 정도 빠지기도 했으며 거의 실업률은 10%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세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정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사회적인 어떤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격이 컸던 이탈리아는 EU의 이러한 계획의 큰 수혜국이었습니다. EU 프로그램의 거시 경제적, 시민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국가 개발 계획을 도모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시민들을 그 어떠한 관련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액션 에이드 이탈리아와 또 다른 이탈리아의 시민사회 및 기관들은 시민 옵서버토리 국가 회복력 플랜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옵서버토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러한 시민 기구를 창설한 이후로 저희가 정부에게 좀 더 높은 투명성을 이탈리아의 계획 과정에서 높여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투명성은 또한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지속적인 어떤 사회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 가치를 믿는 저희는 어떤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서버토리는 여전히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오픈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오픈된 데이터가 있으면 시민의 의식이 제고되고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결정하는지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을 위한 민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참여의 제고입니다. 우리 옵서버토리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책의 이행 시기뿐만 아니라 정말 초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 책임성, 어떤 사회적 책임성의 제고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보통 공공행정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에 대한 공공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의 의미를 갖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책무성은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책무성은 쌍방향적으로 행정기관과 시민성, 쌍방향적인 책무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인데요. 액션 에이드가 시민 옵서버토리를 통해서 이어나갈 노력들이고 저희가 또 최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고 또 시민들이 최대한의 기회를 맞이해서 협력을 하고 협업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또 함께
새로운 국가를 재건해 나가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GP 포럼에서 또 계속해서 협업하고 오픈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또 포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지만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와도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며 또 이 행사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카시아님, 이탈리아의 경험에 대해서 이 중요한 불평등 문제 또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out more than 네, 사실은 20분 정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두세 가지 정도의 질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금 현재 5분의 패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공동 질문입니다. 패널 분들 중 어느 분도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주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스토니아의 슈베데 대사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에스토니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도 또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도 항상 유연함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친환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정부의 탑다운 형태의 해결책은 시민들의 진정한 필요를 반영해주지 못할 때도 있는데 반면에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필요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계신지요? 한국 사회 경험을 놓고 보면 이제 위기가 몇 번 있었죠. 예를 들면 98년 외환 위기 당시에 사실 한국 사회가 그런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모기와 같은, 그리고 그런 실업대 실업극복운동 협의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촉진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 태안반도에 그 삼성 유조선이 이렇게 전복되어서 서해안 일대가 기름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수백만의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갯벌을 살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아까 코로나 사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초기 위기 당시에 그런 위기 극복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그런 기부나 참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이 저는 시민사회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가 동시에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방치하는 문제, 그리고 인권이나 이런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 기능을 하는 것들이 시민사회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보다는 초기에는 그런 시민사회의 그런 제안과 역할이 훨씬 더 국민들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 국장님도 Yes, I just wanted to make 네, 저 또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이 된 바와 상당히 유사하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한국 정부와 같은 각국 정부가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엔을 통하던 다른 국가 정부를 통하던 현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와 함께한다면 한국의 시민사회이든 국제시민사회이든 현장에 직접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 과제도 기회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저희는 활용하고자 하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와 위기 속에서 오픈 정부, 그 열린 정부와 열린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그리고 어떤 기후 위기 역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엘리트 그룹 그리고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이를 하나의 어떤 핑계를 삼아서 강한 정부가 등장하고 있고 더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세계적인 도전 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열린 정부, 열린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폐쇄된 정부, 폐쇄된 사회로 가느냐. 자유와 전체주의 사이의 갈림길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큰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카시아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시아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큰 문제는 빈곤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도와서 이러한 빈곤 심화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인 분야로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물리적, 심리적 어떤 여성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지 못했지만 여성들이 이러한 엄청난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에 대한 존중 또한 증진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민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꼭 그 밖에 사회 소외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많은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을 줄이고 또 사회적 배제 그리고 소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탈리아에서 펼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의 목표는 매우 또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플 백신 알리언스 그 동맹을 통해서 백신을 위한 어떤 동맹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여기에 세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코멘트 있으실까요? Yes, please, Ambassador. 네, 대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신뢰 구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 사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긍정적 협력의 사례가 있을 때,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긍정적 사례가 있을 때 이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마스크 앱은 많은 분들께서 칭찬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힘이 더 약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분들과 정보대전 말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번 지난해 조사하면서 이러한 그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의 그런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의 연관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잘 극복된 지역일수록 그런 제도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런 제도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어쨌든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이런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는 풀뿌리에서부터 그러한 참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 greatest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1초만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꽤 성공적으로 관리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앞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 사회 그리고 열린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최대의 도전 과제에 맞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도전 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게 된다면 더 열린, 더 투명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열린, 더 투명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고 또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명한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